작년 12월 3일 날 대통령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부당하게 탄핵소추 의결을 했죠.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국민들을 계몽했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말씀하셨고 많은 국민들을 깨우치셔서 정말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서 4대4 기각이 될 줄 알았었는데 정말 모든 국민들을 배신한 그런 결정이 바로 4월 4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참석하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라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봅니다. 목사님께서 천만 서명을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만 서명이 천만 저항이 되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천만 저항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이번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왜 휴지인가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여주시죠. 제가 그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속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은 정의를 깡그리 무시한 파렴치한 것으로 판결이라기보다는 휴지에 불과하다. 휴지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대통령인 양 대통령의 지위를 대신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한 것인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헌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위헌 및 법률 위반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보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왜 잘못된 것이냐.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원래 어떻게 해야 옳으냐. 첫째 줄에 비상계엄의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므로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되어 옳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의 판단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해야 옳은 것인데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는 단순 논리를 폈다고 하는 것은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을 임명을 받은 9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난도질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논리 전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그 계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이제 헌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줄에 보시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 현실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이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드는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헌재는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고 있어요. 2025년도 예산안은 셋째 줄에 국회 예결 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에 의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농단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시하셨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러느냐. 아직 2025년도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지 않았느냐.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결위를 통과했으면 당연히 본회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아직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12월 7일 날 대통령의 산핵 소추안이 부결됐는데 그 다음 14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국회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회계를 달리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이 이해하는 일사부재가 되는 것이, 그 정도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배워오느냐? 이거는 보통 일사부재가 되려면요, 일반 의안에 관한 것은 저 논리가 맞아요. 이번 회기 때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안 된다,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된다, 그 논리가 일사부재의인데, 여러분도 예컨대 여러분 단체에서 일사부재를 많이 적용을 하셨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은요, 단순한 의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했는데 12월 7일 날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파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주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파면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 요구를 의결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지난 12월 7일 날 탄핵 파면해달라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을 내렸으면 더 이상은 파면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증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그런 일을 국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그 불법에 눈을 감았다, 침묵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내란죄를 철회했지만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을 치고 우리가 이 참담한 심정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탄핵소추 의결할 때 80%를 내란죄 혐의로 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헌재에다가 심판 청구할 때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소추 의결과 심판 청구에는 동일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줄 보시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한다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결정해야 됩니다. 심판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헌재는 막무가내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회로 다시 보냈을 경우에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결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정적인 그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헌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참 재미난 논리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했다. 그럼 보통 듣기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해서 내란죄를 제외해서 비판을 가하니까 내란죄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에 그 내용이 녹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만 따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러나 여러분, 내란과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둘째 줄 보면 내란은 뭐냐? 형법상 내란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란죄거든요. 만일에 여러분 비상계엄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그거 써있죠. 제가 셋째 줄에 직권남용에 불과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했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죠. 성립한다면 백보 양보하더라도 직권남용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인데, 헌법재판소는 거짓으로 내란 문제를 철회했지만 내란 문제가 헌법 위반 여부에 포섭되어 있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거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어요.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아닌가, 포고용 1호가 위헌인가, 국회 진입이 위헌인가, 정치인 체포가 위헌인가, 중앙선관위의 진입이 위헌인가, 5가지 쟁점을 말하고 있는데, 내란죄 여부가 헌법 위반 여부에 포섭되었다라는 말을 하려면 5가지 쟁점 중에서 적어도 2가지는 내란죄를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를 다루고, 나머지 3가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다뤄야 되는데, 헌재는 슬쩍 넘어가면서 내란의 내자도 언급하지 않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내란죄 문제가 헌법 위반에 포섭되어서 다룰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을 여러분이 그 거짓을 직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헌재는 위헌율을 판단할 때 5가지 문제만 판단했지 내란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게 되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일종의 셋째 줄에 가정에 불과하다,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을 때 내란죄로 몰았기 때문에 소추가 의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려보내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단순한 가정적 주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같은 객관적인 이 건전한 상식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저 같은 법학자 입장에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논리를 헌법재판소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 전개는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국무회의 부서 통지 의무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거든요. 행안부 장관의 증언에도 나오지만 대통령은 그 밤에 국무위원회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 10시에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 모여가지고 단순히 차 마시러 모였습니까? 아니죠. 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비록 그 국무회의가 비상적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평상적인 국무회의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 야만적인 논리전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부서가 없었다? 대통령의 행위의 부서는요, 사후 부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얘기를 했죠. 이보다 더한 야만적 논리전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계엄을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무회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는요, 곽정군의 오염된 진술, 홍장원의 거짓 메모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넷째 줄에 이러한 불법은요,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게 좀 여러분 까다롭지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어려운 용어지만 전문 법칙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남한테 들은 얘기는 그것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동호 장로를 갖다가, 근데 이동호 장로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법정에서 판사한테 뭐라느냐?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동호 장로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요, 내 말은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굴 다시 불러야 됩니까? 이동호 장로를 법정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전문 증거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제가 속이 터지는 건 뭐냐? 여러분, 전문 증거가 삼을 수 있다 없다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거 보면 아래서 둘째 줄에요,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전문 법칙을 그대로 인정하겠지만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되면 지금부터 안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위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하지 말지 염장 터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의 도둑질은 잘못이 없는데 앞으로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과 똑같잖아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찬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장 지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보충 의견은 헌재재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륜이 죽는다는 말은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알륜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전달이 안 되고 있죠. 네. 아프령 1호가 위헌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포고령 1호가 이런 겁니다. 이 국회는 정치 활동을 하지 마라, 정당도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처음 일견 들어보면 이건 좀 국회의 권능을 위협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요, 포고령 1호는 국회로 하여금 계엄 해제 요구권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다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확립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자, 둘째 줄 보겠습니다. 첫째 줄이요. 대법원은 포고령 1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 자체로도 위헌 위법이 아니다. 첫 번째 결론에 그 자체로도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국회가 갖고 있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번 이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판례가
포고령 내용과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헌재는 이미 대법원은 내렸는데 헌재는요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발로 차버렸고 뭉개버린 것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휴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하시라고 밑에 판례를 써놨습니다. 대법원 판례 81도 304인데 여러분 예컨대 판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혹시 인터넷으로 이걸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한 줄, 두 줄 요약돼 가지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법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이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보다 중앙선거원에 투입된 계엄군이 더 숫자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헌재는 뭐라느냐, 문영배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사항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하면서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중앙선거원에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 부분 커다란 의혹이 있다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마지막 줄에 거짓이 분명하다면 못 넘어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했겠죠. 여러 가지 개연성으로 봤을 경우에 부정선거가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번에 국민적 의혹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옳을 것이다 라고 해서 했다면, 다음이요. 그러면 대통령이 뭘 주장했냐면요 투표지 숫자와 투표자 명부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신청을 했는데 단칼에 헌재가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 2, 3일만 소요되면 되는 것이고 비용도 수십억밖에 안 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이번에 못하면 언제 해봅니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이 일을 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이 문제는 받아들여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옳은 것인데 단칼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제일 신경질 나는 것은요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헌법 77조를 보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때 특별한 조치는 뭐겠느냐? 모든 헌법 교수들이 일치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영장주의의 예외가 가능하다라고 모든 헌법 책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요 중앙선거원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할 때 영장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헌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저는 이러한 논리에 소위 자유우파라는 이 재판관들이 여기 대해서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천만 서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만 저항이거든요. 우리가 왜 헌재 판결에서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운동에는, 이 저항운동에는요 1000만도 부족한 것이에요. 건전한 상식이 있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런 더러운 판결에 휴지에 불과한 이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정치인 체포, 법관 체포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그 홍장원의 메모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줄에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진술은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정청래의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가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는 예컨대 30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서 국정 마비가 됐다고 얘기했죠. 수많은 입법 폭주를 우리가 봤죠. 거기다 입법 예산 농단까지 봤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문영배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평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 긴급권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평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왜 병력을 통해서 국가긴급권을 발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야당의 폭거를 막을 방법이 존재했어요? 탄핵을 마구잡이로 하고 법을 만드는데 그나마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유일한 방법이 거부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이 거부권에 의해서 좀 막아왔죠. 그러나 예산농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2025년도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런 논리가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게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지금 현재는 평상적인 정치적 사법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한데 왜 긴급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둘째 줄에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밀어붙이는 야당을 견제할 현행 헌법상 민주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나라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개혁을 선포한 것이고 국가 긴급권을 선포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 여덟의 재판관에 묻고 싶은 것이 뭐냐, 야, 너희가 말하는 헌법이 허용하는 자구책이 무엇인지 단 하나라도 얘기해 달라는 뜻이에요. 단 한 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통령이 왜 긴급권 행사하느냐. 여러분, 이번에 사태에서 저항권을 강조하시고 행사한 분이 대한민국에 두 분 계세요. 한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고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은 헌법이 부여할 필요도 없어요.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것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면서 저항으로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해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셨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넘게 만들었잖아요. 그 업적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누가 또 저항권 행사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비상계엄은 국가 긴급권인데 비상계엄과 또는 국가 긴급권은요, 누구를 위해서 저항한 것이냐, 국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국민 저항권과 윤 대통령이 행하신 비상계엄은요,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저항은 국가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 뜻입니다. 그 저항권이 법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국가 긴급권이 되는 것이고 비상계엄의 형태로 발동이 된 것이에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하신 저항권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시 한번 국민을 깨우치고 잘못된 헌재 결정을 우리가 부정하고 50여일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선거에서 우리 모두는 분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런 일을 목사님께서 시작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일 먼저 부산을 방문하셨는데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부산에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의 큰 뜻을 떠받들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으로 실패한 그 저항, 우리 전 목사님이 하시는 이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살려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바로 원상회복시켜야 될 것이고 50일 남은 대선에서 국민들의 이 저항, 이 울분, 분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후보를 만드는 그 일에 부산 시민 모두가 목숨 걸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